겨울 제주도. 온 숲이 흰 눈에 쌓였다. 거목마다 눈으로 꽃을 피웠다. 겨울 숲은 푸르름이 아닌 흰빛으로 아름답다. 같은 시기 제주도의 또 다른 숲에선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곶자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제주도만의 숲이다. 이 숲이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한겨울 눈이 내린 직후다. 아무리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고 마치 열대지방의 원시림인 듯 초록이 울창한 것이다. 심지어 땅 밑에선 지열까지도 뿜어져 나온다. 겨울이 사라져버린 숲 곶자왈. 그 숲은 왜 겨울에도 푸른 것일까? 지난 1월 중순 제주도 전역에 큰 눈이 내렸다. 한라산에는 최고 2m까지 눈이 쌓였다. 이미 지난해 12월 초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1m 깊이로 쌓여 있었다. 그 눈이 채 녹지도 않았는데 또 한 차례 폭설이 한라산을 뒤덮은 것이다. 그렇게 겨울 한라산은 화려한 설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눈에 아름다운 풍광이다. 이 산속엔 겨울 한철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고달픈 존재들이 있다. 한라산 노루들이다. 황량한 겨울숲에서 굶주리던 노루들은 물을 찾아 백록담까지 올라온다. 얼음장을 깨고 간신히 목을 죽인 후 노루들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산에서 노루들은 그야말로 먹이 찾아 산말리에 대장정에 나선다. 노루들은 한라산 해발 1900m에서부터 먹이를 찾아 계곡과 능선을 따라 저지대로 내려간다. 한라산에는 기화식물인 조리떼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조리떼는 여름 한철에만 노루의 먹이가 된다. 겨울철엔 영양가가 없어 노루의 먹잇감이 되지 못한다. 해발 900m. 어리목에 도착한 노루들은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춰섰다. 이맘때 어리목에는 사람들이 찾아와 노루의 먹이를 놔준다. 노루가 좋아하는 송악덩굴이다. 노루가 겨울을 나려면 이런 송악덩굴을 하루 종일 먹어야만 한다. 그러나 쌓인 눈에 식물이 모두 묻혀버린 한라산에선 이렇게 푸른 잎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얼마나 굶주린 것일까? 노루들은 모처럼 마련된 성찬을 즐기기 시작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멸종될 위기였던 한라산 노루는 현재 3천여 마리로 불어났다. 그 많은 노루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내려가는 곳이 바로 곶자왈이다.
보통 요 12월 말경부터 1월 말까지 이제 최고 뭐 거의 한라산에 있는 한라산 1100m 이상에 있는 노루들은 다 내려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는 뭐 중산간지대하고 이제 뭐 중산간지대를 대표할 수 있는 뭐 곶자월지대죠. 곶자월지대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대부분의 개체가 이제 내려온다고 할 수 있죠. 삼천여 마리의 한라산 노루들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산 아래 곶자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루는 곶자왈에서 어떻게 겨울을 나고 있을까? 달아나는 노루가 포착됐다. 노루는 경계심이 많고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서 사람이 200여 미터만 접근해도 재빨리 달아난다. 우리가 접근해 갈수록 노루는 더 멀리 달아났다. 녀석들은 날쌔다. 한 번에 6, 7미터를 도약한다. 노루가 이처럼 경계심이 강한 것은 연약한 초식동물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다. 노루가 달아난 지점. 조금 전까지 노루가 누웠던 흔적이 있다. 좀 더 숲속 깊이 들어가 보았다. 노루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어딘가를 향해 있고 서너 마리의 것으로 추정된다. 발자국을 따라간 지점. 노루들이 먹이풀을 먹고 있었다. 노루는 식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푸르다에서 모든 것을 먹지 않는다. 겨울에도 갓 피어난 연한 새순만을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이 숲엔 겨울에도 그런 먹잇감이 있는 것이다. 노루가 있던 자리로 가보았다. 푸른 이파리의 끝부분마다 노루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다. 송악과 구상나무, 고사리 모두 노루가 좋아하는 먹이다. 겨울 한라산에선 구경하기 힘든 푸른 잎이다. 영하의 추위에 눈까지 내리는데도 곶자왈은 초록이 울창하다. 숲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다. 측정 결과 곶자왈 내부는 숲 바깥보다 7도 이상 높다. 이렇게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곶자왈지대로서 이 곶자왈지대는 거대한 암괴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암괴와 암괴 사이에는 공극이 많이 있는데 그 공극 사이에는 공기층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공기층이 지열을 받아서 계속 열 대류를 하다 보니까 그 따뜻한 공기가 지표면 가까이에 상승을 해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눈을 녹이게 되는 겁니다. 곶자왈 식물들은 흙이 아니라 암석 덩어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바로 그 암석 덩어리들이 따뜻한 공기를 만들고 식물을 키우고 심지어 봄볕에 아지랑이 피듯 지열까지 뿜어낸다. 그래서 곶자왈은 한라산 노루들에게 푸짐한 먹이터가 돼주고 있다. 게다가 곶자왈의 안반 구조는 노루가 숨을 수 있는 천혜의 은신처까지 만들어 놓았다. 노루굴이다. 노루 한 마리가 들어가 추위와 비바람을 피하면서 쉴 수도 있을 만한 공간이다. 이런 천혜의 은신처가
곶자왈 여기저기에 마련돼 있다. 이렇게 곶자왈 지대에 나무들이 울창이 자라고 있으니까 일단 뭐 다른 외부 인간이나 다른 어떤 적으로부터 이제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밖에서 볼 때 모르겠지만은 곶자왈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녹군하던 그런 경사도가 있어서 그런 바위들 틈 사이에 서게 되면은 굉장히 그 바람으로부터 이제 보호가 되고, 그리고 또 추위로부터 이제 뭐 보호가 되고, 그런 걸 이제 가만히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지역의 그 노루들이 많이 어떤 게 살 수 있는 가장 어떤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곶자왈이 노루에게 최적의 서식지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숲 바닥이 온통 굴곡과 경사가 심한 안반 덩어리여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물들은 흙이 아닌 바위 위에서 자란다. 개간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숲을 쓸모없는 황무지로 여겨왔다. 그러나 곶자왈은 우리가 몰랐던 생태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곶자왈은 한라산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평균 해발고도 400m 지점 중산간에 넓게 분포한다. 그 출발점은 한라산이 폭발할 때 생겨난 기생화산, 이른바 오름이다. 제주도에는 모두 368개의 크고 작은 오름이 있으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부 일대에 조밀하게 흩어져 있다. 곶자왈은 바로 이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들어낸 숲이다. 먼저 지하에서 올라온 곶자왈 용암이 오름 정상에 분화구를 만들면서 분출한다. 분출한 용암은 분화구를 꺼뜨리며 수킬로미터까지 흘러내린다. 이때 점성이 강해 끈적끈적한 곶자왈 용암은 식으면서 굳는 과정에 조각조각 바위지대를 만들어낸다. 그 위로 낙엽이 쌓여 부엽토가 되고 그 위로 씨앗이 날아들어 풀과 나무가 자란다. 그렇게 수십만 년의 세월이 흘러 곶자왈이 만들어졌다.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 현상과 수십만 년의 시간이 완성해낸 자연의 창조물, 그것이 곶자왈이다. 제주도 전체의 곶자왈은 오름의 분포와 용암의 흐름에 따라 크게 4지역으로 나눈다. 이러한 각각의 곶자왈 지대는 용암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다양한 지형과 식생을 만들어낸다. 바로 여기서 제주 생태계의 다양성이 출발한다. 겨울이 깊어가자 떼까마귀가 제주도를 찾아왔다. 눈 덮인 산에서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는지 녀석들은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 이곳엔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다. 떼까마귀는 사람이 뿌려놓은 말의 먹이를 훔쳐먹고 있었다. 야생 조수들에게 겨울 한철은 시련의 계절이다. 이 계절에 어디서 무엇을 먹으며 살아남는가, 이것이 그들의 존재를 결정한다.
곶자왈 주변, 곶자왈 용암이 평탄하게 흘러내린 곳에 초지가 발달해 있다. 이런 곳은 노루의 놀이터가 된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 숲속에 있던 노루들은 이곳으로 나와 휴식한다. 우리는 초지로 나오는 노루들을 관찰하기 위해 잠복 촬영에 들어갔다. 해질 무렵 3마리의 노루 가족이 카메라에 잡혔다. 뿔이 달린 녀석이 수컷이다. 노루는 한낮엔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른 아침과 해질 역해 초지로 나와 움직인다. 초지로 나온 노루는 곶자왈 숲에서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하거나 뛰어놀면서 소화시킨다. 노루는 가족 단위로 생활한다. 대여섯 마리씩 무리지어 함께 움직이며 서로 의지해서 살아간다. 연약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쉬거나 먹이를 먹을 때면 가장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을 경계한다. 보통 이제 어미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수컷 어미하고 암컷 어미하고 그다음에 새끼가 2마리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년생짜리 그런 노루도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에서 6마리 정도가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눈이 모두 녹은 후 제작진은 노루의 서식지인 곶자왈 숲속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초지에서 놀다가 숲으로 들어가는 노루 부부를 따라갔다. 노루 부부는 초지와 곶자왈의 경계부에 쳐놓은 철조망을 넘어 곶자왈로 들어갔다. 노루가 건너간 곳엔 덤불 사이로 조그만 통로가 나 있다. 이른바 노루길이다. 노루는 다니는 길을 만들고 그 길로만 이동한다. 그 길을 따라가면 노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노루의 배설물이다. 노루길을 따라 곳곳에 배설물이 있다. 여러 마리가 이 길로 다니는 듯했다. 배설물 근처엔 노루가 흙 속에 무기물을 섭취하기 위해 흙을 파먹은 흔적이 있다. 우리는 노루길을 따라 곶자왈 중심부까지 진입했다. 멀리서 인기척을 느낀 노루들은 더 깊은 숲속으로 달아났다. 노루가 있던 지점. 여러 마리의 노루가 조금 전까지 이곳에 누워 있었던 듯 나뭇잎이 눌려 있었다. 곶자왈은 노루의 먹이와 은신처, 휴식 공간까지 완벽한 서식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라산 말고도 수많은 노루들이 곶자왈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저희들이 관찰해 본 바로는 이런 곶자왈지대에 1년 내내 이제 노루가 서식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고, 그리고 또 해발 200m 저지대 그런 오름 주변에도 많은 노루들이 지금 1년 연중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관찰되었고, 특히 제주도에 걸쳐 있는 그 4개의 커다란 그 곶자왈 내부에서는 우리가 아직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개체수의 노루들이 서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최근 곶자왈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은 희귀한 식물상 때문이다. 특수한 지질과 기후 조건으로 일반적인 숲에서 볼 수 없는 특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인 숲인 경우에는 그 계절 변화를 많이 타게 되겠지만 곶자왈지대에서는 항상 그 수분을 머금고 있던 공기 덩어리가 지하에서 지표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그 지표면으로 계속 방출시켜주게 됩니다. 예, 계절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이 지점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따뜻하고 그러한 따뜻한 상황을 나타내고 여름철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차가운 상태를 나타내게 되죠. 곶자왈이 특수한 식물상을 나타내는 주된 이유는 높은 습도다. 이끼는 건조한 곳에선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곶자왈의 바닥과 바위들은 겨울인데도 이끼로 뒤덮여 있다. 곶자왈의 암석 하나하나가 마치 스펀지처럼 수분을 머금고 있어 가능한 현상이다. 이런 토양과 기후 조건은 고사리를 비롯한 양치 식물들에게도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사리는 모두 300여 종. 그중 80%인 240여 종이 곶자왈에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미기록 양치식물도 곶자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길이 2m가 넘는 초대형 고사리 디플라지움 니포니쿰이 교래 곶자왈에서 발견됐다. 곶자왈을 구성하고 있는 바탕이 암석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착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고 인위적인 간섭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양치류가 많고 또한 이게 독특한 양치류들은 그 곶자왈만의 그 집안 구조라든가 그리고 그 집안 구조에서 나오는 미기후 때문에 그 어떤 습도 유지라든가 적절한 광량 그리고 식생까지 연관되면서 서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제 그 양치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충분히 마련해주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국내 최초로 천냥금의 군락이 곶자왈에서 발견돼 화제가 됐다. 천냥금은 독특한 방법으로 번식한다.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 다른 개체로 독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조한 곳에서는 뿌리가 말라버리고 만다. 그런 천냥금이 곶자왈에 무리지어 번식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 중산간의 곶자왈, 바다가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돼 있다. (1월) 중순 제주도의 해안가 습지와 무인도에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날아온다. 천연기념물인 원앙은 지난 1998년부터 다려도를 찾기 시작했다. 원앙은 여름 동안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하고 찬바람이 불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올해는 약 200마리가 다려도를 찾았다.
수컷은 화려한 깃털로 암컷을 유혹한다. 이렇게 한나절 바다에서 놀던 원앙은 저녁 무렵이 되면 먹이를 먹기 위해 일제히 이동한다. 바다를 떠난 원앙이 먹이를 찾아 날아가는 곳, 바로 선을 곶자왈이다. 선을 곶자왈을 만든 용암은 다른 곶자왈에 비해 단단하다. 그래서 숲과 함께 연못과 습지가 형성돼 있다. 본능의 시계는 이처럼 정확하다. 바다에서 날아온 원앙은 저녁 무렵 선을 곶자왈에 도착해 밤까지 먹이 활동을 한다. 원앙은 숲으로 들어가 떨어진 도토리와 종가시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고 연못으로 나와 목을 죽인다. 아침이 되자 선을 곶자왈 연못은 먹이를 먹으러 나온 새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흰뺨 검둥오리의 구행동이 한창이다. 겨울 철새인 흰뺨 검둥오리는 언제부턴가 월동지였던 곶자왈을 떠나지 않고 1년 내내 눌러 살고 있다. 선을 곶자왈의 원주민은 제주의 토박이새다. 맷새와 산새 등 토박이새들은 주로 곶자왈 풀밭에 둥지를 틀고 번식한다. 숲과 바다, 습지와 초원이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 있다. 이 작은 새들이 살아있는 것은 그 모든 연결고리가 살아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도 전체 생태계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요람이자 중심축이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식생 전문가들이 곶자왈을 찾았다. 첫 조사 지역은 선을 곶자왈의 동백동산. 이경재 박사는 곶자왈이 한라산만큼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잠재하고 있음을 본다. 동백동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상록 화렵수림 지대다. 육지에선 찾아보기 힘든 천연 동백나무 거목들이 하늘을 가리며 자라고 있다. 그 옆으론 상록 활렵수인 종가시나무 거목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먼저 400평방미터의 구획을 정한 다음
나무의 종류와 그루수, 나이를 측정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숲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저 판들이요. 종이에다 여기다. 26, 27, 28, 29, 30, 31, 32, 33, 34. 지금 여기는 뭐 전형적인 그 상록화를 아주 극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그 나이를 지금 뚫어보니까 한 50년 내지 100년 정도 된 그동안에 그 숲이 잘 그 발달되어 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 상태인 아주 극상 단계의 상록화립수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숲의 그 안정된 그 숲이 별로 지금 이제 무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에도 이렇게 해발고가 낮은 데에 상록화립수림 중에서 한 50년 이상 보호했기 때문에 이런 숲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좀 희귀한 그 숲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곶자왈이 이러한 희귀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습도가 높아 숲이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조사팀은 또 다른 극상림 지대를 찾아냈다. 고실잣 밤나무 군락이다. 고실잣 밤나무 역시 숲의 천위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극상림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숲이라면 이런 극상림으로 자라는데 최소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곶자왈은 곶자왈 용암이 만들어내는 높은 습도 때문에 40년만 보존해도 이런 극상 단계의 안정된 숲으로 발달할 수 있다. 먹이를 찾아 산으로 들로 헤매다녔던 떼까마귀. 마침내 곶자왈의 털을 잡았다. 녀석들은 이 일대에서 겨울 한철을 나려는 모양이다. 그런데 독수리가 멋모르고 까마귀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왔다. 까마귀는 즉각적인 반격에 나선다. 하늘의 왕자라는 독수리지만 덤벼드는 까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다. 원래 제주도엔 독수리가 없었다. 그런데 2년 전 18마리가 철새로 날아왔다가 곶자왈 일대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확인됐다. 이른바 돌아가지 않는 독수리다. 이들이 원래 번식지인 몽골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곶자왈에 그들의 먹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수리 같은 경우는 죽은 사체들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노루 사체라든가 아니면 중산간 목장지에서 나오는 그런 가축도 될 수 있고 또 중산간 그 곶자왈 지대에는 꼭 독수리만 말고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말똥거라든가 황조롱이, 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거기는 왜냐하면 작은 새라든가 작은 포유라든가 다른 개구리 같은 그런 먹이 상태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먹이 상태들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될 것 같다 봅니다. 교례 곶자왈의 초지에 노루 가족이 휴식을 나왔다. 노루는 한 줄로 서서 휴식하는 습성이 있다. 맨 뒤엔 가장인 수컷이 경계를 맡고 중간엔 암컷들이 자리를 잡고 맨 앞엔 새끼가 앉는다.
이렇게 자리 배치에 철저한 것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암컷과 새끼들은 앉아서 졸기도 하지만 경계를 책임지는 수컷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그런데 이날따라 수컷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다. 인기척을 느끼면 도망부터 가는 녀석이 이날은 카메라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무슨 일일까? 몇 발의 총성이 들린 것은 교래 곶자왈 해발 600고지. 밀렵꾼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총에 맞은 노루는 밀렵꾼들의 발밑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잠시 후 밀렵꾼들은 죽은 노루를 끌고 숲을 빠져나갔다. 제작진은 단속반에 신고를 한 다음 그들이 있던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꿩을 잡는 엽탄을 여러 발 쏴서 노루를 잡았다. 불법 행위다. 아, 여기도 막 밟았네. 밟아가지고 봐봐 이거. 이야, 큰 그릇 한 거네. 금방 했다, 금방. 노루가 쓰러진 풀숲에는 여러 발의 총에 맞은 노루가 끌려가면서 흘린 피가 흥건하다. 피가 흥건해. 노루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곶자왈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 노루 한 마리가 차석으로 죽어 있다. 야생 노루들은 서식지를 이동해가며 생활한다. 그런데 숲 한가운데에 이런 도로가 뚫려 있다 보니 노루는 도로를 건너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때 차량의 불빛에 놀란 노루는 봉변을 당하는 것이다. 현재 곶자왈은 많은 4차선 도로가 숲 한복판을 종행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곶자왈 도로는 차량 위주로 난 직선 도로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속력으로 달린다. 도로를 내면서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나 공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았다. 이런 무분별, 무배려의 도로 개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곶자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곶자왈을 위협하는 것은 도로뿐만이 아니다. 곶자왈 곳곳이 골프장 개발로 파헤쳐지고 있다. 곶자왈 전체에 30개가 넘는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곶자왈에 이렇게 많은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이곳이 개발하기가 쉬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곶자왈 일대는 군유지거나 마을 공동 목작이 많아서 땅값이 싸고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오히려 이곳을 개발하는 업체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제주도를 홍콩 같은 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이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곶자왈을 버려두느니 당장 돈이 되는 골프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들이겠다는 발상이다.
현실이 이런 것은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행정당국이 곶자왈을 쓸모없는 황무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의 대부분이 곶자왈에 집중돼 있다. 현재 곶자왈에는 지반을 깎아서 자갈과 바위를 캐내는 골재 채취장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골재 채취장은 28곳에 이른다. 곶자왈은 과연 이렇게 파헤쳐도 되는 곳인가? 제작진은 지질학자인 송시태 박사와 함께 곶자왈을 이루고 있는 지질 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곶자왈의 바닥은 크고 작은 암석으로 채워져 있다. 점성이 강해 끈적끈적한 곶자왈 용암은 흘러내리면서 굳는 과정에 파편처럼 자잘한 암석 덩어리가 됐다. 그런 암석 덩어리들이 층층이 쌓여 곶자왈의 지반을 이루고 있다. 쌓인 돌의 깊이를 재보았다. 직선 길이로만 2m 깊이까지 들어간다. 이번엔 내시경 카메라를 동원해 돌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았다. 카메라는 무려 7m 깊이까지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렇게 층층이 쌓인 암석층 밑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제작진은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그 해답을 얻었다. 토양층이 별로 안 되네요. 네, 여기 토양이 제대로 원래 토양층이 얕습니다. 이것은 곶자왈의 지층, 이른바 클린커층이다. 거기 고도가 얼마나 돼? 토양은 거의 없고 자잘한 용암 덩어리가 공극을 만들며 쌓여 있다. 클린커층은 돌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으며 잘게 부서진다.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은 이런 돌 틈으로 스며들어 흙이나 모래 같은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지하로 흘러내린다. 그때는 저희가 시추 자료를 검토하면 알겠지만은 깨진 용암의 덩어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구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은 여기에 내리는 것은 거의 99.9% 밑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하수의 강수, 즉 빗물을 지하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지대가 되죠. 빗물이 곶자왈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소방차를 동원했다. 물은 흘러내릴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지하로 스며든다. 일반 토양에선 빗물의 10에서 20%만이 지하수가 되지만 곶자왈에선 90% 이상 모두 지하수가 되고 물이 스며드는 속도 또한 일반 토양에 비해 10,000배 이상 빠르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빗물이 지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제주도 전역에는 지하수를 모으고 저장하는 대수층이 있다. 곶자왈에 내린 비는 그대로 지하를 통과하는데 이때 대수층으로 흘러 지하수원이 된다. 이 물이 바닷가에 이르면 용천수가 되어 솟아오른다. 제주의 해안가에는 곶자왈이 만든 용천수를 모아서 식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취수장이 있다. 이곳에선 별다른 정화 과정 없이
취수한 물을 그대로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만큼 곶자왈이 만들어낸 제주의 지하수는 깨끗하다. 그러나 곶자왈의 개발이 가속화된다면 더 이상 깨끗한 지하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곶자왈은 아마 지하수 오염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특히 이게 그 부분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띠를 형성하듯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대부분의 그 곶자왈로 형성돼 있고 곶자왈로 내리는 비는 모두 지하수로 내려가게 되고 만약에 곶자왈로 들어가는 물 중에 오염 물질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지하수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개발은 절대 금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2002년 4월 1일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발효됐다. 이때 당국은 보존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되는 지역을 GIS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곶자왈은 GIS 상의 지하수 등급 2등급을 받았다. 1등급을 제외하면 개발이 가능한 현실에서 곶자왈은 결국 개발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얻은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당국이 곶자왈을 조사도 하지 않고 항공사진 몇 장만으로 GIS 등급을 매겼다면서 현행 GIS 등급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 제주도는 어떤 곶자왈의 가치나 이런 거를 기회만 있으면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오로지 외자 유치라든가 어떤 당장의 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가능하도록 사실상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제도상의 허점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도당국의 어떤 환경보전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송시태 박사가 곶자왈에서 동굴을 발견했다며 제작진을 안내했다. 용암이 이렇게 하나 흐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용암돔. 송시태 박사는 들어가서 혼자서 곶자왈의 지도까지 만들어가며 곶자왈을 탐사해왔다. 그가 동굴의 입구를 보았다는 지점은 선을 곶자왈이다. 그동안 우리가 확인해온 것은 곶자왈의 집안은 크고 작은 암석이 층층이 쌓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 곳에 어떻게 동굴이 만들어지는가? 동굴의 입구.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다. 하지만 입구에 비해 내부는 깊고 널찍하다. 관광지로 개발된 여느 동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동면 중인 박쥐도 있다. 용암이 만들어낸 이 동굴은 겨울잠을 자는 박쥐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다. 동굴을 만들어낸 용암의 성분은 일반적인 곶자왈 용암과 다르다. 그것은 빌레 용암이라는 점성이 낮아 매끄럽게 굳은 용암이다. 즉 곶자왈 용암이 분출하기 이전 먼저 빌레 용암이 흐르면서 동굴을 만들어냈고 그 위로 곶자왈 용암이 흐르면서 동굴 위로 숲이 자랐다. 이런 용암 동굴과 용암 튜브는 지하수가 흐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 용암 동굴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곶자왈 전체에 이런 용암 동굴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곶자왈이 무엇인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전에 사람들은 파헤칠 계획부터 세워놓았다.
용암동굴의 길이가 대략 100m에서부터 500m 정도까지 길이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용암동굴이 길이는 짧지만 방사상으로 얼기설기 설켜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용암동굴 지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굴의 천장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2m 두께. 식물의 뿌리가 보인다. 같이 이렇게 식물의 뿌리들이 나오고 또 균일때 따라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곶자왈을 파헤친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곶자왈을 이루는 모든 구성물은 그 자체로 자원이다. 누가 소유하거나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곶자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암구. 수십만 년 전 곶자왈 용암이 흘러내리며 둥글게 뭉쳐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몰랐던 덕분에 이러한 용암의 흔적들도 그나마 보존돼 올 수 있었다. 바위덩이가 땅 위로 솟아오른 듯한 이것은 용암도움이다. 끈적한 마그마가 땅 위로 올라오면서 그대로 굳었다. 그 틈새로 나무가 뿌리를 내려 장관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것은 곶자왈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학자들은 잡목림으로 취급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런 그 잡목림으로 취급돼서 골프장 인허가라든지 여러 개발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곶자왈은 원시림과 아주 유사한 식생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국제적으로 봐서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그런 독특한 그런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라산 국립공원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의 자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곶자왈의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선을 곶자왈의 묘삼봉 개발지구. 이미 개발업자가 선정됐고 내년부터 개발 사업이 시행된다. 겨울의 곶자왈. 북제주 군의회는 군주지인 이 곶자왈을 팔았고 개발을 위한 작업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곶자왈이 소중한 것은 그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감추인 것을 외면하고 사람이 가진 잣대로 수십만 년의 세월을 재단하고 있다. 곶자왈과 거기 깃드는 생명들에게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은 없다. 그들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은 곶자왈 그 자체일 뿐이다. 그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최선인지도 모른다.